네, 오늘 정치권 이슈들 신성범 전 의원, 배종호 세한대 교수 두 분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국민의힘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국민의힘과 이준석 전 대표의 운명을 가를 법원 가처분 신문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요. 오늘 오전에 있었던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첫 회의 모습, 그리고 법원에 출석한 이준석 전 대표의 발언까지 듣고 대담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당의 전 대표가 당을 향해 무차별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가처분 소송, 언제 끝날지도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집권 여당을 정상화시켜서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정부가 성공할 수 있도록 튼실하게 뒷받침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이번에 당원 개정안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소급된 상황에 대해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처분적인 어떤 당원 개정이기 때문에 저는 법원에서 이것은 큰 고민 없이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준석 전 대표는 개정된 당원에 문제가 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법원이 오늘은 어떤 결정을 좀 내릴 거라고 보십니까? 오늘은 결정 안 하죠. 네. 정확히 말하면 오늘은 3건의 가처분 신문을 진행했는데 첫 번째는 그거예요. 이렇게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이 낸 것, 이의 신청권, 그건 하나만 한 거고요. 네. 주호영 비대위 없어요. 또 두 번째는 8명, 주호영 비대위실에 8명을 상대로 이준석 대표가 낸 그것도 이미 비대위가 사라지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 세 번째 가장 중요한데 이게 뭐냐면 지난 5일날 전국위원회에 의결 효력 정지, 당헌 의결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때 뭘 했죠? 5일날 전국에서 뭘 했냐면은 비상 상황 요건을 갖췄잖아요. 네 명의 최고위원이 사퇴하면은 네. 비상 상황으로 본다. 두 번째는 최고위원 전체가 결의하면 이거는 뭐 비대로 넘어간다. 이 두 가지 조항을 넣었단 말이에요. 이 조항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가 하는 말은 뭐냐면은 전번에 문제가 되니까 소급해서 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대안으로 위로 넘어가서 그게 과거의 것을 고쳤다라고 이야기하는 소급입법이라는 이야기고 또 처분적이라는 것은 자기를 이준석 대표를 상대로 한 상대를 겨냥한 처분적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거고 당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냐 하면은 자 지난번 가처분 결정으로 인해서 주호영 비대위는 권한을 정지했고 우리가 없앴습니다. 기능이 없어졌습니다. 따라서 그 법원의 처분에 맞게 취지에 맞게 요건을 바꿨기 때문에 당헌 당규를 바꿔서 출범시킨 겁니다라고 오늘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판단을 어떻게 하느냐? 법원은 4차가 남아있네요. 4차. 왜? 정진석 비대위에 대해서 낸 가처분이 신청이 4차 가처분이 오늘 3차하고 4차를 합해서 28일 날 들어보고 아마 제가 볼 때는 28일 이후에 29일이나 30일쯤 제가 시간이 오래 걸릴 거예요. 지난번에 9일 걸렸는데 이번에는 오래 안 걸릴 거예요. 그러면 29일이나 30일쯤에 9월 29일 30일쯤에 최종 판단이 나온다. 정진석 비대위가 유력하다 아니다. 다시 한번. 네. 그 일제히 그렇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28일 날 정진석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낸 가처분 신청도 신문이 예정돼 있는데 이준석 전 대표는 새로 구성된 비대위원들에 대해서도 5차 가처분 신청까지 예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결국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국민의힘이 다시 한번 혼란에 빠질 가능성 배제할 수 없어 보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만약에 뭐 앞으로 이준석 대표의 손을 법원이 계속 들어준다면은 국민의힘 뭐 거의 대혼란, 괴멸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계속해서 비대위 체제를 물어붙이고 있지만은 법원에서는 안 된다라는 이제 그런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야 되는 그런 이제 혼란에 직면하게 되고요. 당장 중요한 것은 이번에 이제 두 번째 가처분 신청과 관련된 그 결론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분수령이 될 거예요. 일단 양쪽 다 서로 자신하고 있어요. 네. 상당히 좀 팽팽해 보이는데 저는 기본적으로는 이준석 대표 측이 유리하다. 왜냐하면 이미 1차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서 인용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준석 대표 손을 들어줬거든요. 손을 들어준 이유는 당원과 국민들의 손에 의해서 선출된 대표를 가짜 비상 상황을 만들어서 비대위 출범시켜서 해임시킨 것은 잘못이다. 이건 정당 민주주의를 위배한 것이고 당은 또 그리고 법을 위반한 것이다. 라는 이제 그런 판단을 내렸어요. 그러면서 이거는 실체적인 문제라고 얘기했어요. 절차적인 문제 플러스 실체적인 문제. 그럼 지금 이제 이번에
신문하고 있는 것이 지금 비대위 비상 상황 요건을 굉장히 구체화한 네. 국민의힘 전국의 의결에 대해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렸는데 그렇다면은 제가 볼 때는 같은 맥락에서 판단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소급 적용 금지의 원칙도 좀 적용이 돼요. 사후에 그러면은 이 법을 바꿔가지고 이준석 대표를 해임할 수 있겠는가라는 그런 문제가 있고요. 세 번째는 이제 똑같은 재판부가 이 지금 재판을 담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다른 결론을 내놓는다면은 자기 부정의 결과가 되기 때문에 1차에서 상당히 좀 소심 판결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두 번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관련된 판결에서도 소심 판결을 내놓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네, 이준석 전 대표에게 좀 유리한 판단이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전망이신데 지금 이준석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성접대 의혹과 관련해서 경찰 조사 앞두고 있고요. 당 윤리위에서는 추가 징계 가능성까지 지금 언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법원에서 국민의힘 쪽에 손을 들어준다라고 하면 사실상 이준석 전 대표로서는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큰 타격 아니겠습니까? 지금 애국에서 말씀하신 대로 조건이 맞고 여러 가지가 겹쳐지면 이준석 전 대표 입장에서는 뭐 정치가 끝나는 거죠. 뭐 적어도 국민의힘 내부에서의 정치 생활은 종결된다고 보는 게 맞는 거죠. 말씀하신 대로 자 16일 날 내일 모레잖아요. 서울지방경찰청 반부패 공공수사대 옛날에 광역수사대 여기서 아마 이준석 소환 조사하겠죠. 저 결론은 발표할지 안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최종적으로 이미 참고인 조사,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수감 생활 중인 그 김모 사장을 상대로 6차례 참고인 조사를 끝냈다니까 마지막 순서로 이렇게 할 텐데 경찰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모르죠. 그 결정을 내리는 것과 동시에 경찰에서 뭘 발표할 것인지가 핵심이에요. 예를 들어서 처벌은 못하지만 무슨 행위는 있었다든지 행위는 뭐 이런 식의 발표가 나올 가능성이 좀 남아 있는 거죠.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 봐도 최악의 시나리오 하면 두 번째는 말씀하신 대로 국민의힘의 법원에서 남부지방법원에서 1차 가처분죄와 달리 이번에 28일 이후에 만약에 당 쪽에 손을 들어주는 거라면 당 내에서 주장할 근거 적어도 언론에 또 받아줄 만한 근거는 별로 많이 사라지게 되는 그런 게 하나 있는 거고 더 중요하게는 제가 보기엔 더 큰 문제는 28일 날 9월 28일 날 공교롭게도 낮에는 남부지방법원에서 그런 신문이 있고 지금 오후로 예정되어 있는 것 같은데 당 중앙윤리위원회 회의가 또 그날 열리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이 문제가 더 크다. 다시 말하면 28일 날 윤리위원회에서 법원의 판단과 상관없이 예를 들어서 회의를 해서 이준석 대표 건을 올린다고 치면 징계에 들어간다고 만약에 그 결정이 되면 당원권 정지 6개월보다 강한 징계를 할 수밖에 없어요. 추가 징계는. 그렇게 되면은 아시는 대로 탈당 권유에서 10일 이내에 탈당 안 하면 바로 제명이에요. 이런 절차로 넘어갈 수 있는 소지가 남아있다. 이게 가장 큰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큰 리스크예요. 그러니까 경찰의 수사와 수사 결과 발표, 28일에 법원 신문, 그리고 당일날 또 한 차례 더 있는 윤리위 결정. 네. 이게 3대 악재가 이준석 대표를 지금 짓누르고 있는 거죠. 네. 저는 이제 그 부분과 관련해서 좀 첨언을 하자면은 그런 사건들이 다 분수령이 될 거예요. 경찰의 수사 결과는 결코 이준석 대표에게 좋은 결론은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럼 이제 경찰 수사 결론을 가지고 윤리위에서 추가 징계, 거의 뭐 제명이 확실시해 보이는데요. 그러면 이제 이준석 대표는 상당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문제는 이준석 대표의 타격으로 끝나겠느냐. 그러면 이제 이준석 대표의 선택은 더 강공으로 나갈 수밖에 없거든요. 현재도 장외 여론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윤핵관을 넘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지금 직공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제 수위가 더 높아지면서 결국 이준석 대표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이제 독자 세력에 가지고 신당 창당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은 신당 창당을 하게 되면은 국민의힘에서는 총선 전에 이 신당에 출연하게 되면 대재앙이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특히 이제 수도권 같은 경우는 1000표 안팎의 승부가 나는 것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이제 상당히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결국 이제 중요한 것은 여론전에서 누가 승기를 잡느냐라는 것인데 현재 이제 국민의힘 내분 사태와 관련해서 누가 책임이 있느냐라는 여론조사를 보면은 1위가 윤석열 대통령이거든요. 그리고 또 2위가 윤핵관이고 3위가 이준석 대표거든요. 그리고 윤핵관과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을 합치면은 이준석 대표의 책임보다 한 2배 이상이 되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가 계속해서 장애 여론 그리고 독자 신당을 향해서 투쟁의 깃발을 든다면은 결코 국민의힘에도 또 윤석열 대통령에 도움이 안 된다. 그래서 결국은 만구의 진리 있지 않습니까? 싸우면 공멸한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국민의힘과 이준석 전 대표와의 법적 공방 속에서 오늘 국민의힘 정진석 비대위원회가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일단 비대위원 6명이 어제 발표가 됐는데 이 친윤계 색채가 강해진 것 아니냐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정진석 위원장이 그렇다면 비윤석열계로 구성하는 게 맞는 것이냐 뭐 이런 발언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궁금한 점이 그렇다면 주기환 전 대검 수사관이 들어갔다가 다시 빠지는 이런 해프닝이 있었는데 이 배경은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제가 주기환 씨하고 통화를 해본 적은 안 했지만 제 느낌으로 딱 일감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호남을 대표해서 주 후보가 또 와줬으면 좋겠다라고 아마 정식 위원장이 전화를 했겠죠. 그러니까 예스 했을 테고 비대위원을 일해 보겠다 했는데 이 반응이 말이죠. 언론 반응이 바로 아들 문제로 나오죠. 아들이 이미 대통령실에 근무 중이다. 너무 그리고 언론이 전부 다 또 친윤 주기환 비대위원 이미 기사가 뜨더라고요. 이게 본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웠을 거예요. 제가 유일한 이유 그거예요. 그러니까 아들 문제 때문에 본인 입장 때문에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다고 빠졌고 그 자리를 같은 호남 출신인 전주 의원이 들어간 거예요. 딱 제가 보기에는 이게 아마 사실일 겁니다. 저는 확인 안 했습니다만. 그리고 그 구성을 보면 이래저래 원외, 원내, 여성, 전문성 제 눈에 띄는 데는 오히려 말 잘하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 있다. 네. 김병민, 김종혁, 김행, 대변인 라인에 전주회 이런 흐름이 좀 있는 거고 TK 중에서도 약간 좀 개혁성으로 분류되는 되는 대구의 김상훈 의원, 경남에 또 어떻게 보면은 안철수, 윤석열 모두 다 이야기했던 정점식 나름의 구성은 쌓임새끼 되어 있는 건데 결국은 넉 달짜리 임시 지도부잖아요. 1월달까 1말 2초에 전당대회를 한다면 넉 달, 10, 11, 12 이렇게 넉 달간 임시 지도부 형태인데 저기서 특별한 것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당을 대표하는 일상 활동을 할 테고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선거관리위원회, 전당대회 준비위원회로서 이 넉 달 활동을 하는 건데 제가 보기엔 큰 문제 없을 거다. 근데 결정적으로는 28일 이후에 법원 결정이 어떻게 나오느냐. 만에 하나 이번에도 인용이 되면 또한 정진석 비대위는 해산되는 거잖아요. 네. 그나마 어떤 국힘에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느냐. 19일 날 원내대표를 새로 뽑는 거예요. 뽑히잖아요. 누가 될까 뽑히면 만약 28일 날 어떤 법원에서 결정이 만에 하나 인용되더라도 신임 원내대표가 당대표 권한 대행이 돼서 이끌어가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도부 공백 사태는 이번에는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비대위원장이 된 정진석 비대위원장 오늘 또 정기국회에서 이 여야 협의체이죠. 중진협의체를 가동하자 이렇게 제안을 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8월에 이제 김진표 국회의장이 윤석열 대통령과 회동해서 이 중진협의체를 제안을 했을 때 친명계 의원들이 굉장히 강하게 반발했었거든요. 이번에 좀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좀 반응하리라고 예상하세요? 제가 볼 때는 이번에 더 강하게 반발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지난번에 이 여야 중진협의체에 반대한 논리가 두 가지였거든요. 하나는 이재명 체제를 약화시킨다라는 것 하나. 그리고 두 번째로는 무능한 여권의 책임을 뒤집어 쓸 수 있다라는 것인데 지금 아시다시피 대선 2라운드, 3라운드로 갔느냐라는 그런 우려가 나올 정도로 여야가 초강경으로 치닫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대여 강경 정선을 흩트릴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제 친명계 의원들의 목소리가 굉장히 높아질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이제 정치가 실종된 그런 정국에서는 여야가 다양한 대화 채널을 만드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좀 전제돼야 되는데요. 하나는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여당이 야당을 국정의 파트너로 확실하게 인정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좀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생각이 있다면은 정말로 지금 민생 경제가 어렵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조건 없이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영수회담이 됐든 아니면은 여야 지도부 회담이 됐든 빨리 만나서 함께 머리를 맞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야 지도부 회담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정진석 비대위원장을 예방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 순방을 다녀온 이후에 당 대표들과 회동을 고려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실제로 순방 이후에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여야 대표들과 대통령과의 회동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보십니까? 그 핵심은 뭐 어느 순방 갔다 오면 결과를 이야기하는 형식으로 해서 당 대표를 부르겠죠. 그러면 결국은 이제 이재명 대표가 이야기하는데 1대1 회담, 1대1 영수회담, 1대1 회담, 단독 회담은 불가능한 거예요. 이 물 건너간 걸로 보는 게 맞는 거고. 지금 정치 상황에 대해서는 중진 협의체 저런 게 이 입장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게 어떨 때는 유리하다고 보는 거예요. 이게 정진석 대표가 이야기하는 건 비대위원장이 이야기하는 거 보면 지금은 오히려 중진 협의체를 구성해서 저 강하게 반발하는 이재명 대표를 우회한 대야 공격 루트 내지는 협상 루트를 한번 활용하자는 생각이 있는 거고 그래서 그걸 이제 민주당에서는 싫어하는 거죠. 왜? 강고하게 진영을 구축하고 있는데 자꾸 옆에 와서 중진들하고 이야기를 하면 말이 좀 뭐랄까 공세가 약화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게 정식 협의체 내지는 결의기구는 아닐 테고 비공식 기구일 텐데 효과적인 게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문재인 대통령 사저에서의 아주 극성 유튜버들의 그걸 제어했던 게 김진표 의장의 중재였단 말이죠. 네. 그 정도로 정치적으로 긴장도가 높아질 때 김을 빼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중진협의체. 비공식 어떻게 보면 정치협의체인데 역할을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건데 지금의 상황은 특히 야당 내부에서는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해서 똘똘 뭉쳐서 강하게 나가야 된다는 게 중론이기 때문에 응하지 않을 것 같다. 여기 응하자고 하는 몇몇 의원들 아마 후배 의원들한테 초재선들한테 굉장히 당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 이야기 좀 본격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줄곧 거리두기를 해왔던 이 사법 리스크와 관련해서 처음으로 공개 규탄 발언을 했습니다. 먼저 발언 듣고 대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도 정쟁 또는 야당 탄압 또 정적 제거 이런 데 너무 그 국가 역량을 소모하지는 마시고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민생 개선 또 한반도 평화 정착 또 대한민국의 경제 산업 발전 여기에 좀 더 주력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들으신 것처럼 공개회의에서 자신에 대한 수사를 가지고 정적 제거다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사법 리스크와 관련해서 그동안은 좀 민생을 강조하면서 거리두기를 해왔는데 더 이상은 이렇게 침묵을 유지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유리하지 않다라는 판단을 해서일까요? 어떻게 좀 네, 제가 볼 때 뭐 일종의 균형 잡기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재명 대표는 이제 투트랙 전략을 써왔어요. 일단 이제 당 소속 의원들은 이제 대여 강경 투쟁을 나섰고 본인은 이제 계속 민생을 강조를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두 가지 메시지를 던졌어요. 하나는 정적 제거라는 메시지 하나, 그리고 또 하나는 국민의 삶 개선. 그러니까 국가적인 역량을 정적을 제거하는 데 다 쏟지 말고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데 써라라는 얘기인데 이 얘기는 지금 여권 내지는 뭐 경찰 또는 검찰의 수사당국의 공세가 결국은 자신을 제거하기 위한 그런 이제 부당한 공세다라는 걸 전제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는 이제 일절 언급을 안 했어요. 아까 역할 분담에 따라서. 그러나 왜 이번에는 이제 언급을 하고 나섰느냐? 앞으로도 계속해서 검찰 또 경찰 등 이제 수사 당국의 사법 공세가 더 빗받칠 텐데 이 상황 측면에서는 뭔가 제동을 걸어야 된다. 그렇지 않고 계속 침묵하면은 마치 무슨 범죄 사실이 있는 것처럼 여론이 형성될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 좀 차단하고 나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들으신 것처럼 이재명 대표의 발언 중에서 정적 제거라는 표현이 좀 눈길이 가던데요. 아무래도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검찰과 경찰의 수사가 자신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다. 이런 의미로 해석이 되는데 이 앞으로 좀 이재명 대표의 대응 기조도 좀 적극적으로 바뀔 수 있다. 이렇게 봐야겠습니까? 오늘 이재명 대표의 이 발언을 언론에서는 잘 기억해야 돼요. 이게 보십시오. 오늘 더불어민주당 제7차 최고위원회의 모두 발언이에요. 그러니까 딱 나름 정리된 멘트를 써온 거예요. 자, 정부도 정쟁 또는 야당 탄압, 정적 제거에 국가 역량을 소모하지 마시라. 이게 앞으로 계속될 이재명 대표의 레파토리예요. 민주당의 최고위원들도 당원들도 의원들도 이 논리로 계속할 거예요. 지역에 다니면서 윤석열 정부가 정적 제거, 야당 탄압에 국가 역량을 소모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데 나서야 되는데 저렇게 하고 있습니다라는 이야기를 끊임없이 계속할 거라는
개인 메시지가 나온 거예요. 그 주시기 봐야 된다. 그래서 오늘 저 말이 굉장히 중요하다. 정적 제거. 자신을 제거하기 위해서 윤석열 정부가 검찰과 경찰을 동원해서 압박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보십시오. 이런 논지인데 뭐 일정 부분 뭐 저렇게 본인들 보겠지만 냉정히 보면 저 문제의 발상지나 출발 지점을 다 보면 예를 들어 성남 FC만 하더라 수사가 분당 경찰서에서 시작된 게 문재인 정부 시절이었고 그다음에 그렇게 많았던 대장동 수사 이런 거 다 내부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때 분명하게 대통령 후보 경선 과정에서 나온 이야기였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화천대유 누구 겁니까 지사님? 라고 한 신문 기사 나온 게 그 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부하고는 출발 지점은 상관이 없다고요. 그 지점은 좀 명확해야 돼요. 그리고 지금 뭐 말을 해주고 있는 성남 축구단의 제3자 뇌물 공임 하더라도 분당 경찰서에서 수사를 하다가 문재인 정부 시절에 무혐의 했던 것을 검찰이 들어서 이상하다 재수사해라. 그래서 못하겠다 하겠다는 게 성남지청장과 차장의 갈등이었던 거고 이제 그게 분당 경찰서에서 경기도 남부지방 경찰청으로 넘어가서 남부지방 경찰 수사를 해보니까 기소의원으로 올립시다라고 해서 검찰 송치한 2단계 와 있다면 이거는 출발 지점은 분명하게 좀 다르다. 그 의도에 대해서 야당에서는 이재명 의원 입장에서는 저렇게밖에 방어할 수 없겠지만 국민들이 생각할 때는 뭔가 있으면 잘못한 게 있으면 조사는 받아야지 또 뭐 이렇게 되는 게 제가 보면 상식적인 판단 아닐까. 그래서 정적 제거라는 표현이 야당에서는 내세울 수 있는 가장 큰 방패막이긴 한데 일반 국민들은 거기에 귀를 기울이면서도 또 다른 생각도 하고 있을 거라고 저는 봐요. 예, 이재명 대표 그 복심으로 불리는 정진상 전 경기도 정책실장이 또 당 대표실에 합류하지 않았습니까? 이를 놓고 아무래도 핵심 참모그룹 라인이 완성이 됐다. 그만큼 사법 리스크에 이제 앞으로 좀 강력하게 대응을 하려는 게 아니냐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어떻게 좀 보십니까? 제가 볼 때 뭐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지금 검찰뿐만이 아니라 경찰까지도 굉장히 그 사법 공세를 수위를 높이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대장동을 중심으로 해서 뭐 백현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당시에 있었던 일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이 정진상 자신의 최측근이죠. 이분은 이제 발탁한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정진상 전 이제 경기도 정책실장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유동규 윗선으로 검찰에 사실상 표적이 돼가지고 계속해서 수사를 받아왔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을 지금 최측근으로 발탁했다라는 것은 앞으로 있을 검찰 수사에 적극 대응하겠다라는 것 플러스 얼마든지 검찰이 이 수사의 고삐를 조여와도 내가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자신감의 표현이 아닌가 이렇게도 해석이 됩니다. 적극 대응하겠다. 그리고 자신감의 표현이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는데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표가 오늘 대표에 취임한 이후 처음으로 봉하마을에 참배 노무현 대통령 묘역 참배를 가지 않았겠습니까? 이 시점에서 봉하마을을 찾은 것 상당한 정치적인 의미도 내포하고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일단 첫 번째는 뭐 통합을 강조하기 위한 그런 행보로 보여집니다. 아시겠지만은 뭐 강력한 지금 친명 체제가 등장했지만은 여전히 지금 비명들의 어떤 뭐 기류가 남아 있는 그런 상황. 따라서 이제 봉하마을을 방문함으로 인해서 친노 또 친문 세력까지 다 통합하겠다라는 이제 그런 강력한 의지가 엿보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전통적인 지지층을 결집하겠다라는 그런 뜻으로 보여져요. 아무래도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 하면 이제 친노 지지층 또 더 나아가서 이제 친문 지지층까지 포용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계산이 담겨 있겠고 역시 이제 세 번째로는 불행하게 어떤 결말을 내린 고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제 대표적인 검찰 수사의 피해자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이제 이 봉하마을을 방문함으로 인해서 자신 역시 또한 이렇게 검찰의 부당한 정치 표적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좀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봉하마을에 방문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내놓는다면 어떤 메시지 내놓을 건가 해서 상당히 궁금한데요. 지난번에 봉하마을 갔을 때는 특권 없는 반칙 없는 사람 사는 세상 그리고 이기는 민주당을 내놨는데 이번에는 제가 볼 때 정의로운 세상 그리고 또 민생을 책임지는 그런 정치 이런 메시지를 내놓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두 분과 이야기 나눠봤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성범 전 의원, 배종호 세한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